31번 어느 경제의 현금통화, 지급준비금, 요구불예금이 각각 다음과 같다. 이때 통화승수는 31번 문제는 통화승수를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통화공급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량에 통화승수를 곱한 것인데 통화승수의 식을 도출하면 기호의 정의들이 나와 있고 통화량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의 합이고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의 합입니다. 지급준비금은 법정 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의 합이 됩니다. 오른쪽은 비율에 대한 정의인데 현금통화 비율은 현금통화를 요구불예금으로 나눈 것이고 법정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초과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에서 초과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통화량과 본원통화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통화량과 본원통화가 요구불예금의 비율로 구성된 항을 곱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도출한 통화량을 본원통화량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앞에 통화공급을 본원통화의 통화승수를 곱한 것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 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태를 바꿔주면 통화량이 통화승수 곱하기 본원통화의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부분이 통화승수가 됩니다. 통화승수를 구하기 위해 문제에 주어진 현금통화, 지급준비금, 요구불예금을 가지고 앞에서 정의한 비율을 구해보면 현금통화 비율은 100분의 80, 0.8이 나오고 법정 지급준비율은 100분의 10, 0.1이 나옵니다. 보통 문제에서 별 말이 없이 지급준비금이라고 나오면 법정 지급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지급준비율은 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비율을 통화승수의 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비율을 그대로 가져왔고 통화승수의 식에 각 비율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31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폐쇄경제에 대한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다음과 같다. 소비와 투자, 조세, 정부 지출의 행태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스몰 a, b, c는 각각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소비, 투자 및 조세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정부 지출이 G바로 일정할 때 자율적 소비 승수는 32번 문제는 승수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 특이하게 자율적 소비 승수를 묻고 있습니다. 즉 자율적 소비 A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배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변수들을 국민소득 항등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총소득이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이라는 식에 소비와 투자, 조세, 그리고 정부 지출의 각 식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의 모습이 되고 이 식을 양변을 전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각 변수들이 변화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da분의 dy죠. 그래서 이렇게 전미분한 식에서 da와 dy를 뺀 나머지 변화분을 0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G바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G의 변화분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dy와 da로 정리를 한 다음 da분의 dy를 계산하면 자율적 소비의 승수는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번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갑국경제의 성장회계와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y, a, k, l 은 각각 경제 전체의 생산량, 총 요소 생산성, 자본량, 노동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 경제에서 y, k, l 은 각각 3%, 3%, 마이너스 1%, 그리고 y분의 k는 25%, 자본의 실질 임대료는 10%로 일정하다. 이 경제에 고전학파 분배이론이 적용될 경우 총 요소 생산성 변화율은 33번 문제는 성장회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장회계는 경제성장의 요인을 분해해서 분석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성장회계식을 도출을 해줬고 그래서 성장회계식에 문제에서 제시된 값들을 대입을 해줍니다. 생산량의 변화율이 3%,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율이 있고 그 다음
자본량의 변화율도 3%, 그리고 노동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성장회계 식은 미지수가 A의 변화율과 알파가 됩니다. A의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 자본의 실질 임대료가 10%로 일정하고 이 경제에 고전학파 분배 이론이 적용된다고 했으니 고전학파 분배 이론에 의하면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성과 실질 임금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자본의 실질 임대료가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같다는 것이고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문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식 이것이죠. 그래서 이 MPK가 10%가 됩니다. 그리고 K분의 Y가 25%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대입해서 알파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알파는 0.4가 나오고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일부 정리한 성장회계식에 대입을 해서 A의 변화율에 대해서 정리하면 2.4%가 나옵니다. 따라서 33번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표는 갑국의 고용 관련 자료를 나타낸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계가 1000만 명으로 일정할 경우 T기에 비하여 T 플러스 1기의 취업자 수는 몇 명이나 증가하였는가? 34번 문제, 이것도 실업률 관련한 문제인데 취업자 수의 증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28번 문제에서 살펴본 실업률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문제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계가 1000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식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형을 하겠습니다. 먼저 3번식을 변형을 하면 경제활동 인구로 정리를 하면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한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4번식도 실업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실업자는 실업률의 경제활동 인구를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경제활동 인구 자리에 방금 구한 경제활동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문제에서 취업자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취업자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것이 취업자 수죠. 그럼 우리가 구한 경제활동 인구 식에서 실업자 식을 빼면 1- 실업률 곱하기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로 정리가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 식과 실업자 식에서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개수가 1이고 여기는 실업률이니까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T기와 T 플러스 1기의 취업자 수의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에 각 기의 실업률,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실업률은 T기와 T 플러스 1기가 1% 차이가 나죠. 그래서 4%, 5% 대입을 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문제에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합계가 1000만 명으로 일정하다고 했는데 이 합계가 생산 가능 인구죠. 그래서 1000만 명, 1000만 명 들어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T기가 60%, T 플러스 1기가 70%,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T기의 취업자는 576만 명, T 플러스 1기의 취업자는 665만 명이 나와서 T 플러스 1기의 취업자가 T기에 비하여 89만 명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34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낸다. 물가 수준은 양국 모두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양국은 동일한 통화를 사용한다. 35번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지수화를 하기 위해 100을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각 연도별로 갑국과 을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도출하면 오른쪽 표와 같이 되고요. 보기를 바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갑국의 2010년 GDP 디플레이터는 50이다. 2010년은 200이죠. 틀렸고요. 2번 갑국의 2010년과 2015년 사이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5년과 2020년 사이의 실질 GDP 성장률에 비해 100%포인트 높다.
실질 GDP 성장률을 보려면 실질 GDP 이것을 가지고 봐야겠죠. 2010년과 2015년에는 3배가 됐죠. 200% 증가했고 2015년 대비 2020년은 6분의 1만큼 증가했죠. 16.67%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15년이 200%고 2015년에서 2020년이 16.67% 정도 되니까 두 개 차이가 18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포인트 높다고 한 부분은 틀렸고요. 3번, 을국은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물가 수준이 상승하였다. GDP 디플레이터로 물가 수준을 측정하니까 물가 수준의 상승을 보기 위해선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야겠죠. 2010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3분의 200이고 67 정도가 나옵니다. 2015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니까 즉 GDP 디플레이터가 67에서 100으로 증가했죠. 이것은 물가 수준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3번 보기가 맞는 보기고요. 4번 을국의 2015년 물가 수준은 기준연도 물가 수준보다 낮다. 지금 을국의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 나오죠. 이것은 지수는 기준이 100이니까 기준연도 물가 수준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2015년 대비 2020년 물가 상승률은 갑국이 을국보다 높다. 갑국과 을국의 2015년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둘 다 동일하게 100이죠. 그래서 비교하기가 편한데 기준이 되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니까 2020년끼리만 GDP 디플레이터를 비교하면 되겠죠. 2020년에 갑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7분의 800인데 을국은 7분의 1000이니까 을국이 더 크죠. 그래서 2015년 대비 2020년 물가 상승률도 을국이 갑국보다 높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따라서 35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갑국의 필립스 곡선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파이 t, 파이 t-1, ut, utn은 각각 t기 인플레이션, t-1기 인플레이션, t기 실업률, t기 자연실업률을 나타낸다. t기 자연실업률은 이력 현상의 존재로 t-1기 실업률과 같아 utn은 ut-1이 성립한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파이 L, UL은 각각 장기 인플레이션, 장기 실업률을 나타낸다. 현 시점은 1기이고 장기 균형 상태이며 1기 및 0기 인플레이션은 모두 3%이고 0기 실업률은 5%이다. 중앙은행이 손실함수가 최소화되도록 2기 이후 인플레이션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은 36번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이력현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력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효과라고도 하고요.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연실업률이 바로 전기의 실업률과 같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의 충격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음 기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T기의 자연실업률이 전기의 실제 실업률과 같아진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손실함수가 장기 인플레이션율과 장기 실업률의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스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 설정을 통해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선택 변수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인플레이션율의 함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 실업률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필립스 곡선식을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의 식으로 바꿔준 다음 인플레이션율로 미분을 해서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장기 인플레이션 값을 도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기의 인플레이션율을 도출하면 필립스 곡선식에서 t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1기의 자연실업률은 이력 현상에 의해 0기의 실제 실업률과 같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1기와 0기의 인플레이션이 모두 3%, 그리고
연기 실업률이 5%, 대입을 해서 1기의 실업률이 도출이 됩니다. 1기의 실업률은 5%가 나오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필립스 곡선식에 2기의 인플레이션율을 구하기 위한 첨자를 대입하고 중앙은행이 2기의 인플레이션을 동일하게 설정한다고 했으니 2기의 인플레이션율이 장기 인플레이션율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실업률도 장기 실업률이 되겠죠. 그 다음 1기의 인플레이션율과 1기의 실업률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각각 3%와 5%를 대입을 하면 장기 인플레이션율과 장기 실업률의 식으로 변환이 되고, 그러면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장기 인플레이션율의 함수로 변형할 수 있는 단서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장기 인플레이션율의 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UL-5%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을 손실함수에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장기 인플레이션율의 함수로 변형이 됩니다. 이 식을 장기 인플레이션율로 미분을 해서 0으로 놓으면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기 인플레이션율은 2%가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3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그림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의 ISLM BP 곡선을 나타낸다. 가, 외국 소득 감소, 나, 외국 이자율 상승이 각각 가져오는 균형소득 변화로 옳은 것은? 37번 문제는 먼델 플레밍 모형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변동환율제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균형의 변화가 왔을 때 환율이 변동해서 새로운 균형으로 찾아가는 형태가 되고, 소규모 개방경제니까 국제시장에서 주어진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외국 소득 감소부터 보면 이것은 생산물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인이죠. 외국 소득이 감소했으니 생산물 시장에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좌측으로 이동해서 균형점이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변형이 되는데, 이 새로운 대내 균형점은 세계시장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이 국가의 수출 재화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순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과정은 대내 균형점이 세계시장 이자율과 같아지는 이 제로점까지 올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 소득 감소는 균형소득에 있어 원래 최초의 균형소득인 Y0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소득 불변이 되고 1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충격, 외국 이자율 상승의 경우에는 이 경우 해외 시장 이자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BP 곡선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초 균형점 E0는 세계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수준이 돼서, 이것은 가에서 살펴봤듯이 세계시장 이자율보다 대내시장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역시 순수출이 증가해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과정 역시 대내시장 이자율이 국제시장 이자율인 R1에 도달하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E1이 되고요. 즉 외국 이자율 상승했을 때 균형 소득은 Y0에서 Y1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맞는 보기로 서술되어 있죠. 따라서 37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가 나의 경우 실지로화폐 잔고 수요를 고려하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실지로화폐 잔고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유한하다. 폐쇄경제의 ISLM 분석을 이용하며 IS 곡선은 우하향한다. 38번 문제는 실지로화폐 잔고 수요의 특징에 따라 ISLM 모형에 그려지는 LM 곡선의 형태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질화폐 잔고 수요는 실제로화폐 수요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명목이자율과 소득의 함수가 되는데, 명목이자율에 대해서는 감소함수, 소득에 대해서는 증가함수로 가정을 합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로 설명을 하면
거래적 화폐 수요와 예비적 화폐 수요에 의해 소득의 증가함수가 되고 투기적 화폐 수요에 의해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됩니다. 아래 ISLM 모형에서는 수직축이 실질이자율로 표시되어 있는데 ISLM 모형은 물가가 고정된 단기에 분석하는 모형이므로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같아지기 때문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표기가 다르더라도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에 구분 없이 논리를 전개해도 됩니다. 이렇게 명목이자율과 소득의 함수인 실질화폐 잔고 수요와 실질화폐 공급이 일치할 때 화폐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LM 곡선이죠. 박스를 보면 가는 실질화폐 잔고 수요가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고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화폐 잔고 수요의 식을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보면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고 소득에만 의존하는데 스몰 k가 0보다 큰 상수라고 할 때 소득의 증가함수의 모습을 갖게 되죠. 이것이 실질화폐 공급과 같아질 때 화폐 시장의 균형이 달성이 되고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LN 곡선이 나옵니다. 이 식이 바로 LN 곡선 식이 되는데 우리는 일단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실질화폐 잔고 수요가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와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H는 0보다 큰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화폐 공급과 같을 때 화폐 시장의 균형이 달성이 되고 이 관계식이 LN 곡선식이 됩니다. 여기서는 R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ISLM 모형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IS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했으니까 우하향하게 그렸고요. 가 같은 경우 LN 곡선을 그려보면 지금 스몰 k, p, 화폐 공급 MS가 일정하다고 하면 특정한 y 값으로 고정이 되죠. 그래서 LN 곡선은 특정한 y 값에서 수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프 상에서도 보면 이자율이 변해도 LN 곡선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H와 P, MS가 일정할 때 특정한 이자율 수준 값이 바로 LN 곡선 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ISLM 모형을 그린 평면에서 LN 곡선이 특정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인 모습으로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가의 경우 실질화폐 잔고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수요의 특정 변수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변수가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변화해도 실질화폐 잔고 수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화폐 잔고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0이 되니까 이 보기는 틀렸고요. 2번 나의 경우 실질화폐 잔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나 같은 경우에는 실질화폐 잔고 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죠. 소득이 변화해도 실질화폐 수요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실질화폐 잔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이 되니까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가의 경우 LM 곡선은 수평선의 형태를 갖는다. 나가 LM 곡선이 수평선이죠. 가는 수직선의 모습을 갖게 되겠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4번과 4번은 통화정책, 5번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ISLM 모형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4번 나의 경우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나의 LM 곡선 식을 보면 통화량은 MS죠. MS가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LN 곡선의 하방 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이동하게 되고 총수요가 Y0에서 Y1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4번에서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LM 곡선식을 보면 음수에서 음수가 더 커지는 쪽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프에서는 이자율이 양수인 구간에서 작아지는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아까 LN 곡선식을 설정을 할 때 엄밀하게 설정을 하면 실질화폐 잔고 수요 식에 상수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점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기 5번 가의 경우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재정지출은 IS 곡선에 영향을 주죠. IS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이동하게 되고 하지만 LN 곡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Y0로 유지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완전 구축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5번 보기 같은 경우에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8번 문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갑국에서는 최근 자연재해로 생산설비가 파괴되어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갑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하여 발행된 국채를 전량 매입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폐쇄경제의 ISLM 및 ADAS 분석을 이용하며 IS 곡선과 AD 곡선은 우하향하고 LM 곡선과 AS 곡선은 우상향한다. 39번 문제는 ISLM, ADAS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국에서 자연재해로 생산설비가 파괴돼서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했으니 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좌측으로 이동해서 형성된 균형을 A점으로 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갑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그리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국채를 전량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정지출 늘리는 것은 재정적자가 늘어났다는 것과 같고 ISLM 모형에서 IS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공개시장 매입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돼서 LM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A점에서 시작을 해보면 여기서 IS 곡선과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B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AD 곡선 역시 동일한 폭만큼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B점에서는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크기 때문에 초과 수요 상태가 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최종적인 균형은 C점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물가 상승을 통해서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ISLM 모형에서 최종적인 균형인 점 C와 아래의 ADAS 모형에서의 최종적인 균형 점 C가 가리키는 소득으로 최종 균형이 달성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갑국에서 통화량이 증가하였다.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했죠. 2번 갑국에서 IS 곡선이 좌측 이동이 아니라 우측 이동했죠. 3번 갑국에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했죠. 4번 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감소가 아니라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증가했죠. 5번 갑국에서 AS 곡선이 우측 이동하였다. 최초 자연재해로 좌측 이동한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서 IS 곡선과 LN 곡선이 이동함에 따라 AD 곡선이 이동을 했지 AS 곡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9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어느 거시경제에서 다음과 같이 화폐시장 균형과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M부터 파이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기호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 경제에서 T 시점 전까지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5%, 생산량 증가율이 2%, 실질이자율이 3%로 지속되어 왔다. T 시점에서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예고 없이 7%로 영구히 상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화폐의 유통 속도는 일정하고 생산량 증가율 및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으며 기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40번 문제. 이 박스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문제 단서에서 기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기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같아지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주어진 화폐시장 식에서 이 P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폐시장 균형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명목이자율은 피셔 방정식에서 I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식을 활용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화폐시장 균형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양변에 자연노고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변화율의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V의 변화율은 제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통화공급 증가율에서 생산량 증가율을 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시점을 우리가 T시점 전과 T시점 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T시점 전에 T-1기를 편의상 보면 이때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5%, 생산량 증가율이 2%라고 했으니 이것을 우리가 구한 이 식에 대입하면 T시점 전의 인플레이션은 3%가 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3%로 정해지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3%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셔 방정식을 통해서 명목이자율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피셔 방정식에서 실질이자율이 T시점 전에는 3%였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우리가 구한 3%를 대입하면 되니까 T시점 전의 명목이자율은 6%가 됩니다. 그 다음 T시점 후를 보겠습니다. T시점에서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예고 없이 7%로 영구히 상승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T시점 후에는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7%로 꾸준하게 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식에서 통화 공급량 증가율에 7%를 대입을 하고, 그리고 생산량 증가율인데 단서에서 생산량 증가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대로 2%를 대입하면 T시점 후의 인플레이션율은 5%가 됩니다. 그러면 민간은 이 5%를 합리적으로 예상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5%로 설정하게 되고, 실질 이자율은 역시 단서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3%가 되고, 그러면 피셔 방정식에 의해 T시점 후의 명목 이자율은 8%가 됩니다. 이제 가부터 하나씩 보면, 가 T시점 전의 인플레이션은 2%가 아니라 3%죠. 나 T시점 후의 명목 이자율은 8% 맞습니다. 다 T시점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T시점 전에 비해 5%포인트 높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과 같다고 그랬죠. T시점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5%가 될 것이고요. T시점 전은 3%니까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다는 틀렸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 2번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